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노이즈를 디버깅 할 때 어떤 도구들이 좀 필요할까?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비로 좀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이제 장비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없는 업체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없는 업체분들은 이제 그냥 몸빵으로 하는데요. 이게 몸빵으로 할 계제의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면은 이제 그 녹아내려요. 정신이. 왜냐하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국소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노이즈들이 나타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이제 디버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좀 실무를 잘 접하신 다음에 예, 하시면 제일 좋고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 노이즈를 디버깅 하기 위해서 현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 부분을 파악하는 데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디버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슬슬 얘기를 해볼게요. 어, 노이즈가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노이즈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디버깅을 해야 될지 보이지 않으니까 디버깅하는 방법 자체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한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간단한 이야기하고 뭐 사례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어떤 이제 측정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가. 예. 뭐 여기서 제시하는 이제 측정 솔루션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저가로 예, 구비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뭐 실제 노이즈 스캐너라는 장비도 있어요. 큰 장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이즈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뭐 한 3, 4천, 4, 5천 이런 정도 많은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 예, 조금만 고생하시면은 좀 편하게 아니야 이게 저가로 구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SIPI, EMI라는 그 개념이 좀 있어요. SI는 뭐냐면 그 신호선상에서 왜곡 손실 없이 얼마나 신호를 잘 전송할 수 있는가 설계 방법론이고요. 그다음에 그 파워 인테그리티, PI는 전원 선로 상에서 얼마나 왜곡 손실 없이 신호가 잘 지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SI 개념에서는 이제 신호의 입사와 반사 관계, 그래서 반사파가 발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제 현상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토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 크로스토크 자체는 이제 뭐냐면은 크로스토크 자체는 이제 근접 솔로에서 내가 신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 신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접 신호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디퍼렌셜 시그널은 이런 노이즈 대처하기 위한 방법론이 되고요. PI에서는요, 두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요. 전원 쪽이죠, 이게. 전원 쪽에서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 인덕턴스에 의해서 리플, 유도기 전력이 위한 현상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큰 이슈예요. 두 가지 개념에 의해서 이제 그라운드가 흔들린다.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거나 그다음에 플러스 라인과 마이너스 라인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 디지털 로직 소자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디지털은 온오프를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온오프를. 온오프를 하다 보면은 전원 라인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 전원 라인의 인덕턴스와 레지스턴스 값이 이제 그 성분들이 많아지면은 많이 출렁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그 대처를 하는 게
SIPI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MI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EMI는 이제 엘렉트로마그네틱 인터퍼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자연적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겠네요. 그 내 전자기기로부터 날아가는 이제 전자파 간섭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노이즈예요. 노이즈. 남 입장에서는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EMI의 경로를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안테나 경로로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RE, 예, 라디에이션 EMI, RE. 예. 그래서 RE가 가장 이제 디버깅하기도 힘들죠. 그 이유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EMI, EMC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가 이해가 가면은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디버깅 기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이즈 대책 방법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접지 처리, 그라운딩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쉴딩, PCB 설계, 부품 선정. 물론 이제 요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얘기고요. 또 중요도 높은 것들은 이제 PCB 설계, 부품 선정도 이제 한몫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라운딩. 우리가 그라운딩 얘기하지만 이제 그라운딩의 의미 자체는 뭘까요? 아세요? 음. 그라운딩. 이 그라운딩이라는 거는요, 뭐 하느냐면 그라운드가 뭔지 아시죠? 예, 마이너스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라운드 경로를 그라운딩을 한다는 얘기는 그 그라운드 내에 임피던스를 낮추는 작업이에요. 낮추면 뭐가 좋아지냐면 노이즈 전압이 낮아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에 해당하는 거기에 돌아다녀야 되는 전류는 예, 최대가 돼서 잘 흐른다. 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라운딩 하는 게 임피던스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라운드 면적을 늘려야 돼요. 예. 근데 한없이 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부에 적층을 하는 거죠. 그라운드면. 그리고 뭐를 해요? 비하를 뚫어요. 비하를 뚫어서 그라운드 면적을 이제 넓히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라운딩. 필터라는 거는 인덕터나 커패시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되어서, 어, 그, 엮어가지고 쓰는 거죠. 고주파만, 네, 처리하는 방법, 아니, 그, 고주파를 처리하는 거죠. 고주파는 결국 대부분이 노이즈예요. 노이즈가 뭔지, 일단 디파인 한번 해보죠. 노이즈가 뭔가요? 노이즈는 원하지 않는 주파수 성분입니다. 예, 원하지 않는 주파수 성분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는 주파수 성분을 인덕터나 커패시터의 주파수적 특성. 인덕터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요. 저주파에는 통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주파는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근데 그 뭐야 커패시터는 병렬로 연결을 했을 때 당연히 고주파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저주파는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LC 필터가 되는 거죠.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쉴딩은 이제 그 노이즈가 많이 빠져나오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쉴드 차폐를 시켜가지고 외부로 못 나가게 하고 내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방법인 거죠. 음.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이다. PCB 설계가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PCB 설계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PCB 설계에서. 부품 배치가 가장 중요해요. 부품 배치가. 왜요? 그 이유는 전류 흐름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PCB 보드 내에 어떤 전류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신호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DC 신호하고 AC 신호가 존재해요. DC 신호는 전원 구동하기 위한 소스 원, 그 다음에 AC는요, 정보 선로들 있죠? 예, 거기서 다
예, 나타나는 전류원. 이건 결국은 다 마이너스 경로로 회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두 개의 전류 흐름의 경로가 좀 달라요. 예. DC 쪽에서는 레지스턴스가 낮은 경로. 그 다음에 AC 신호는 인덕턴스가 낮은 경로를 선호해요. 예, 그쪽으로 흘러가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 배치는 전류의 흐름이 매우 원활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설계가 돼야 된다. 부품 배치를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노이즈 발생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원치 않는 주파수다. 고주파 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여기 시그널 전류 흐르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전류 흐르고 그다음에 전류 흐르고 여기 시그널이 흐르는 전류와 로드에 흐르는 전류 이건 같죠? 이게 키레이오프의 법칙이잖아요. 근데요, 실제 회로는요, 이게 이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이게 근데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고요. 여기서는 뭐, 이쪽 신호라인에서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 이제 노멀 모드 노이즈 정도는 나타날 수 있기는 한데요. 예,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다. 근데요, 이 그라운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 레지스턴스 성분이나 인덕턴스 성분이 기생 성분으로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 그 그 전류 흐름이 바뀌어요. 원래는 이제 시그널 전류, 그라운드 전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서로 방향이 반대죠. 예. 서로 반대인데 여기서는 루프가 형성이 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하나의 루프가 더 형성이 돼서 전류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커먼 모드, 예,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라운드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노이즈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당연히 이 낮추는 작업들을 해야겠죠. 개선을 해야 되겠죠. 개선하는 작업이 이제 1차적으로는 그라운딩이에요. 그라운드의 면적을 넓혀서 그라운드 내의 임피던스를 낮추고 그라운드 내의 노이즈 전압을 줄이면서 그라운드에 흘러야 되는 전류는 잘 흐르게 만들자. 이게 기본 핵심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EMI 특성 사례인데, 그럼 그 커먼 모드 노이즈가 많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라는 거죠. 여기에 그 EMI 차트인데요. 여기에 노이즈 레벨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코먼 모드 노이즈. 그리고 전원계 노이즈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 부분, 이 부분이 노이즈 레벨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 해야 될 작업은 커먼 모드 노이즈를 낮추는 작업이 처음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 커먼 모드 노이즈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라운드도 최적화돼야 되고 전류도 최적화가 돼야 돼요. 실제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들이 좀 원하는 만큼만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음, 여기 이제 230메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전원 노이즈예요. 일반적으로 전원 노이즈. 여기는 이제 인터페이스 통신 노이즈. 예, 요새 이제 업체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쪽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들을 잡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잡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디버깅을 할까요? 만약에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나온다 하면은요. 네, 필터 써야 돼요, 필터. 필터가 단순히 LC만 필터가 아니에요. 뭐든, 이거 커피시터 하나만도 필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원 노이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커먼 모드 노이즈이기 때문에 커먼 모드 노이즈의 대책들, 그라운딩이 좀 제일 처음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 상에서 리턴되는 전류 흐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라인에서 가서 리시버 쪽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마이너스 경로로 되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돌아와요? 가장 빠른 경로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는 이제 200메가를 기점으로 해서 RN 하이 프리퀀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류가 갔다가 되돌아갈 때 예, 마이너스 경로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그 되돌아갈 때 그 바로 이 트레이스 밑면을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만약 DC에서의 전류 흐름이 이런 데 이제 슬롯이 되거나 이제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럼 돌아서 흐르겠죠? 그럼 다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예, 경로를 가지고 마이너스 경로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례로 이제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예냐면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2층 예, 기판에다가 전류가 갔다가 되돌아가요. 되돌아갈 때 이 슬롯이 생겼단 말이에요. 슬롯이 생기니까 이 슬롯의 길이에 따라서 이 신호가 뭉개진 거죠. 좀 상황은. 예, 뭉개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왜곡이 싫은 신호는 왜곡이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갔다가 마이너스 경로로 되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서 흘러요. 예. 돌아서 흘러면은 이제 예, 전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임피던스는요.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이 전류 흐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 또 얘기 드려보면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 예, 이게 이제 선로 임피던스거든요. 그래서 요 비율도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개선을 해야 되겠죠,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는 한데요. 전류 흐름에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의 분포가 달라져요. 여기 이제 요 서로 다르죠. 요거 이제 전류 흐름이 서로 같아요. 이 빨간색이 전류의 흐름입니다. 이 데이터 라인에 흐르는 전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퍼렌셜 모드일 때는 이 내부만 그 마그네틱 필드가 중첩이 되고요. 이 사이드 쪽에는 예, 저기 제거가 되는 거죠. 예, 저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반대예요. 이 사이드 쪽만 노이즈가 아니 노이즈란다. 그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한다는 사실. 근데 마그네틱 필드는요 기본적으로 노이즈예요. 노이즈. 예, 왜냐하면 이제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도 생성이 되고 자기장, 전기장 생성하면서 계속 전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EMI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야 될까요? 대책은. 예,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워봐야 되냐. 이 사이드 쪽에 그라운드 플레인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 사이드 쪽에 그라운드 플레인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돼버려서 마이너스에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라운드로. 그래서 외부로 방사가 되지 않게끔 구조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옆에 사이드 쪽에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인데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50옴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한데요. 50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선 선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미 이제 어떤 지점에서 측정을 해도 균일한 임피던스 값을 가질 때 이 특정한 임피던스 값을 우리는 선로의 임피던스다. 하나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그럼 50옴의 의미가 뭐냐? 예, 50옴의 의미가 뭐냐? 그 전에 하나 더 먼저 얘기해 드려야 되겠네. 만약에 이 지점에서
60옴이다. 50옴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불연속 경계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입사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반사파가 나오죠. 입사파, 반사파가 중첩돼서 결국은 왜곡된 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날아가는 거고요. 원래 이제 이렇게 왜곡된 파가 만들어지면 세 가지 관점에서 쳐다봐야 돼요. 저 시그널에 대해서. 뭘까요?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신호의 왜곡. 신호가 퀄리티가 망가졌잖아요. 두 번째는요. 네, 전원에도 변동을 줘요. 전원 불안정성. 세 번째는요. EMI. 세 가지 형태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요 원인을 제거를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버슈트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버슈트, 이게 이제 오버슈트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 갔다가 반사가 돼요. 반사가 되면 입사파하고 반사파하고 중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잠재우는 게 댐핑 저항이라고 하죠. 직렬로 막 달아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오버슈트나 이제 피크, 피킹 현상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디버깅 하면서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댐핑 저항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저감을 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신호의 매체 전달 특성인데 그림이 아주 훌륭해서 한번 따와왔는데요. 그래서 소스 신호를 이제 집어넣고 이 렌즈를 통해서 트랜스미션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렌즈의 투명도에 따라서 리플렉션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입사파는 전달파와 반사파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반사파를 줄이는 게 우리 임무고요. 우리 임무고요. 그 다음에 반사량을 측정하는 게 반사 계수고요. 요게 로고를 취하면 로고를 취하면 뭐죠? 반사 손실이죠. 네, 반사 손실. 요게 이제 반사 계수인데요. 크기 값은요, 1, 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근데 한번 봐보세요.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임피던스 부정합돼 있는 경우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가 뭐가 다르냐면 50옴하고 50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50옴 그 이제 정합된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정합 상태인 거예요. 예. 어떻게 달라요? 예, 이렇게 뾰족뾰족 나왔죠. 그래서 요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버슈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임피던스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왜곡을 초래한다. 왜곡은 세 가지 관점에서 쳐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아까 특성 임피던스에서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솔로 임피던스 50옴의 의미 자체는요. 한쪽 포트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예요. 한쪽 포트에서. 반대쪽 포트는 오픈 혹은 쇼트를 시켜갖고 얘만의 셀프 임피던스를 찾아내는 과정이 좀 있는데요. 여튼간에 저 끝단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어떤 주파수를 집어넣어도요. 반사가 안 일어나는 임피던스 값이에요. 반사가 안 일어나는 임피던스 값.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보시고요. 이게 이 특성 임피던스가 참 독특한 임피던스인데요. J의 X거든요. 예. 여기 요 부분이 0인 거죠. 지금 상황은 0이에요. 예. 그래서 요 상황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 한쪽 버스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 그 다음에 어떤 주파수를 집어넣어도 반사를 안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임피던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로에서의 반사현상이라고, 반사현상에서 이제 디퍼렌셜 시그널링에 대해서 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디퍼렌셜 시그널링이 당연히
좋죠. 왜요?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인데요. 어, 요거는 조금 제가, 이게 왜 강하냐면요. 그래서 그 플러스 1볼트, 마이너스 1볼트를 집어넣는다고 보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차를 해요, 차. 자, 1볼트 빼기 1볼트죠. 2볼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이득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게 디퍼렌셜 앰프 아마 전자로 시간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디퍼렌셜 앰프의 의미인 거죠. 고이득 처리가 앰프니까 예, 처리가 가능한 거. 2볼트, 0볼트가 스위칭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그 노이즈 강하다고 했는데 전제사항이 똑같은 노이즈 같아야 되고요. 5볼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5볼트 빼기 5볼트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캔슬레이션 되죠. 요 원리예요. 그리고 이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이라니까 마그네틱 필드. 근데 마그네틱 필드는 기본적으로 노이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발생하죠. 외부로 방사되거나 이제 내부로 들어와도 다 캔슬레이션 되고 외부로는 EMI 필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효과 때문에 우리가 디퍼렌셜 라인들, 시그널링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호 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도기전력 현상이 있는데 유도기전력 현상은 이제 초기에 아무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죠. 음, 여기 인덕터가 이제 에너지 저장을 하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초기 상태. 초기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 닫는 순간에는 네, 마이너스를 살짝만 유도기 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닫았어요. 그러면 계속 뺑뺑이 돌겠죠. 네, 전류 필드도 이제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마그넷 필드를 이 코일 안에다 가둬요. 언제까지요? 포화될 때까지 가두다가 이제 스위치를 열었어요. 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유도기전력, 이제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 전류를 발생을 하거든요.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쭉 가는데 경로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왜냐하면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커다란 스파크 형태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현상이 유도기 전력 현상이에요. 근데 당연히 인덕턴스가 크면은 에너지 양이 많잖아요. 에너지를 가둬놓는 양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스파크 나는 현상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회로상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 오버슈트 현상들. 근데 결국은 이 긴 케이블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오버슈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파워 서플라이 되게 길잖아요. 악어, 악어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커패시터를 달아주면 돼요. 병렬로. 병렬이죠. 그래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원 라인에서 전압 변동. 전원 라인에 전압 변동을 줄 사례들은 이제 부분들은 되게 많은데요. 파워 서플라이, 여기 이제 케이블들, 그 다음에 여기 인덕턴스, 이제 패턴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긴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은 볼테이지 플럭츄레이션이나 커런트의 컬러 플럭츄레이션을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등장을 한 게 요 세 가지 용어. 어,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벌크가
이게 보드상에서 이제 보드 레벨에서 로 파워 쪽에 해당되는 거라고 좀 가정이 돼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요 값은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벌크 디커플링 바이패스 요거는 이제 예, 세 가지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대용량이죠. 대용량이니까 전화를 담기 좀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절 이제 서지 전류, 서지가 뭐냐면 거대한 파도거든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서지 전류가 이제 전압 서지나 전류 서지죠. 전류 서지가 순간적으로 커패시터로 빠질 거예요. 왜? 순간적인 것들은요, 결국은 고주파거든요. 그래서 빠져버리면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전화에 출렁임이 발생을 하고 그 해당 라인 자체가 전압 변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가지고 있던 전압을 밀어주면서 이 전압 전동을 최대한 변동을 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전원에 이제 최대로 부하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전류를 다 끌어간단 말이죠. 음, 동시에 끌어가면은 이제 이 전원 IC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옆에 커패시터들이 그 같이 전화를 담는 통들이 여러 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는 거를 방지를 하는 거죠. 디커플링은 뭐냐면 반결합, 분리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AC 신호와 DC 신호를 분리한다. 노이즈 신호와 원 신호를 분리한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전원이 그 꺼진다 하면은 주변에 이제 커패시터가 없으면은 IC는 죽어요. 네. 하나 보죠. 지금 보시면은 이 VRM에는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셧다운이 되면은 같이 셧다운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인덕턴스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인덕턴스 유도기전력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얘가 죽을 수가 있어요. IC가. 그래서 보호 대책이죠. 예. 벌크나 디캡. 디캡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캡을 어떻게 설계하라고 항상 나오죠? IC와 가깝게 설계를 해라. IC와 가깝게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살짝 볼게요. 온 데이터가 오프 됐어요. 벌크에 지금 전화가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요. 이쪽으로 방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할 거고요. 그럼 아직까지 모르고요. 여기서는요. 아예 모르죠, 지금. 꺼진지. 근데 여기도 방전 끝났어요. 여기도 이제 그 충전된 거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서서히 방전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IC의 로직은 이런 식으로 꺼지겠죠. 천천히. 이럴 때는 유도기전력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D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요. 요게 VRM이 뭐냐면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C. IC. 그 다음에 여기 캡인데요. 결국은 IC의 전원 공급을 잘 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설계 방법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건 이제 이 커패시터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커패시터를 잘 설계해 주면은 만족하는 건데 커패시터 값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온라인 교육 저희 쪽 그리고 제가 이제 공기관 쪽에서 하는 오프라인 교육 쪽에서 많은 얘기들이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상 짧게 PDN 나오면은 이런 용어다라는 거. 전원 무결성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I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안테나로부터 날아가는 신호가 요 신호, 전기력선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게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여기서 전화는 날아갈 수 없어요, 밖으로. 여기서 진동만 만들어내죠. 계속 여기. 근데 파장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0초에서부터 T초까지 8단계를 나눠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기력선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전기력선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력선도 동시에 생기거든요. 전자파가 밖으로 날아가는 거죠. 여기 진동이 날아가는 거죠. 진동, 정확하게는. 예, 진동. 요게 이제 근데 에너지화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원하는 방향까지 나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퍼렌셜 모드 라디에이션, 커먼 모드 라디에이션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디퍼렌셜 커먼 모드 라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이제 그냥 이 상황에서 보셔야 되는데 플러스 라인하고 마이너스 라인에서 루프가 형성된 게 디퍼렌셜 모드다.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전압이 이렇게 잡히는 게 이제 이 커먼 모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개가 디퍼렌셜 모드 라디에이션 전개는 이제 주파수의 제곱,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에서 이제 조금 발생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커먼 모드는 그냥 상대적으로 저주파인 경우, 요런 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모드예요. 결국은 근데 이 대책 방법은요, 저 처음에 얘기했던 SIPI에서의 대책 방법과 동일해요.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참 재밌는 얘기들이 그라운딩이 되게 핵심이에요. 예, 케이블 방사 있잖아요. 케이블 방사를 어떻게 막을까의 문제가 조금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그라운드 플레인하고 요 케이블하고의 이렇게 금속 연결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요 노이즈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실제 아무것도 연결 안 됐을 때 높이하고 예, 확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라운딩 결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방사 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측정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니어필드 프로브를 가지고 해요. 이 동그라미 루프 안테나처럼 생긴 건데 여기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근자계를 측정을 해가지고 자계를 측정을 해서 이제 가게 그 경향성이 보이거든요. 해당되는 주파수. 해당되는 주파수에 이런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 상에서 이렇게 파- 이제 뜨는 거죠, 팝업. 이제 뜨는 주파수들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뭔가 뜬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개선 포인트 뭘 할 건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 근자계 프로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펙트럼 분석기.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이 케이블 DC 블럭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해야 돼요. DC 타고 들어가면 이제 이 스펙트럼 죽어요. AC 시스템이고 DC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 너무 노이즈 레벨이 낮다 싶으면 이제 앰프를 써요. 이 스펙트럼 분석기에다가 앰프를 써가지고 우리가 프로브 키트를 구성을 해서 어, 확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갖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있으셔야지 편해요. 왜냐하면은 그 챔버 가시면은 시간당 30만 원 정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랩실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고 경향성을 가지고 그 감을 가지고 가셔야 빨리 디버깅이 되세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항상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EMI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사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예, 프로브는 다섯 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앰프 스펙트럼 분석기인데요. 스펙트럼 분석기가 되게 저렴하면서도 해상도 아니 그러니까 정밀도죠. 정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랩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제가 저희 쪽에서 이거를 한 지는 한 10,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EMI 솔루션으로 이제 네, 정의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넬라이저 스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8기가까지 되어 있어요. 이제 이 해당 제조사가 8기가까지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최소 사양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장점은 이제 이 리얼타임 밴드위드가 된다라는 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야외 테스트나 사이트 서베이나 이제
들고 다니실 때 이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가볍잖아요.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나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뭐 실제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 이제 에코 버전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 조금 라인업을 해봤어요.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소개해드리고요. 뭐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노이즈가 뭐고 노이즈는 어떤 현상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서 저기 디버깅을 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한번 드려봤어요. 모든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노이즈 발생이 치는 그 특정 프로브들이 있는데 그 프로브 팁이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더 알아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팁을 작게 만들어서 해당되는 주파수들이 어떻게 뜨는지를 관측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좀 발생 위치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가요, 되게 작은 것들도 있어요. 좀 자세히 보시면 뭐, 요 끝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끝에는 거의 이렇게 팁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뭐 또 다른 질문 하셔도 됩니다. 노이즈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 주파수 성분이에요. 주파수 성분이니까 주파수 관점에서 쳐다봐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스펙트럼이 넓을 걸로 볼 수 있죠. 그 전체를 설계하지는 않아요. 예, 30메가에서부터 1기가까지 EMI 이제 그 안테나들은 있죠. 그렇게 설계된 게. 그다음에 저주파 노이즈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는 그 그라운딩이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 그 그라운딩이 잘 되면 이제 전류 최적화 요 부분이 먼저 우선이 되면 어느 정도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컷페이스터를 전원 라인에들 추가를 해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주파는 일반적으로는 전원계 노이즈가 일반적인 노이즈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기기는 30메가에서부터 1기가까지밖에 노이즈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상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형태의 노이즈는 이제 무선기기가 같이 무선 기능이 포함된 형태에서는 간혹적으로 나오게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쉬워요. 체크하기는. 루프 안테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자개를 측정하는 용도이니까 주파수 범위가 넓다. 뭐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제 자개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근거리에서 자개 세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게 측정하기가 쉬운 걸 뿐이죠. 그리고 주파수 범위가 넓다. 넓을 수는 있는데요. 그 정의가 좀 불분명하죠. 그다음에 원거리에서는 전개가 우선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까지 가는 거. 그래서 루프 원거리에서는 전파를 측정하게 될 경우 루프를 쓰면 루프 길이에 맞는 전파밖에 근데 원거리에서는 이게 이제 루프 안테나는 자개 측정용 안테나가 다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루프 안테나로 원거리까지 쓰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큰 걸로 일단 이제 코어 스캔, 그다음 파인드 스캔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죠. 뭐, 일반적으로 인덕턴스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코일을 여러 번 감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파수에 맞출 수도 있고, 거기에 강도를 좀 높여서 해당되는 자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이즈 측정이 어려워요. 모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조금만 몇 년 정도 하셔야 금방금방 하시게 될 건데요. 안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 노이즈 쪽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책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식이 많아서. 그래서 그 필요한 기관 가셔서 그 교육 받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례. 이론 교육 받으신 다음에 사례. 사례 같은 경우는 전자파 기술원 같은 데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실 찾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분석 대책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쭉 보시고 이론하고 좀 매핑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예, 측정하시고 뭐 이제 완성하시면 되는 거죠. 디버깅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와 같이 프로시저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꼭 가셔야 되는 길이고요. 회로 동작은 누구나 시킬 수 있어요. 다만 이 노이즈가 없이 최적화된 상태에서의 동작은 누구나 시킬 수 없어요. 예,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만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음, 노이즈와 접지 저항 간의 관계. 접지 저항과. 당연히 접지 저항은 낮아야 돼요. 그리고 노이즈가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임피던스가 낮은 경로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결국은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지 저항이 낮을수록 노이즈는 더 잘,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이즈 측정 솔루션은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실제 그 EMI 챔버 가기 전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접지저항은 영험이 아이디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험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맞죠. 근데 접지저항을 따로 측정하지는 않아요. 회로 레벨에서는. 그래서 그에 대한 기준들이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설비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설비료 같은 데 접지 장치 이런 것들은 정의가 다 되어 있어요. 수옵내 뭐 이런 몇 옵내 해가지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 규격대로 맞춰야 돼요. 그 저항 측정기로 합니다. 그럼 땅에다 묻는 접지 저항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에다 묻어서 접지 공사를 했을 때 접지 저항치가 얼마만큼 나와야 된다, 얼마만큼만 돼야 된다라는 규제치는 존재를 해요. 네.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